비송, 지난 시간에 입체파 미술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자, 새로움의 탄생과 진화 이 두 번째 시간에 개념과 무개념, 재현과 표현, 구상과 추상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입체파 미술은 재현보다는 표현에, 그다음에 구상보다는 추상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그려진 근거는 화가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게 입체적, 다양한 공간적 시점에서 보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사실적으로 잘 그려진 그림들은 달리 말해 이게 착시에 불과해요. 착시에 불과했다고요? 네, 사물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물에 대한 한 면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존재의 한 면, 어쩌면 그게 전체가 아니기에 가짜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가 아니게 가짜일 수 있다? 입체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물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그게 진실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가짜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때로는 입체파 이전의 회화는 진실이 아니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자, 앞에서 폴 스잔이 말한 자연은 표면보다 내부에 있다 라는 말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달리 말해 진실은 보이는 것보다 그 이면에 있다 라는 걸로 이렇게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네요. 네, K가 잘 정리해줘서 제가 입체파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서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입체파는 대개 그림을 그냥 단순한 그리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찰적으로 깊이 있게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넘어서 이것의 진실은 무엇인가로까지 고민을 한 흔적이 되게 보여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아방가르드 예술이 정말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비송. 그럼 다음 순서로 입체파보다 더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며 때로는 인간의 의식과 기성사에 보다 저항적인 예술 자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입체파보다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이라고요? 지금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입체파보다 더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미래주의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미래주의. 미래파는 이탈리아의 시인 필리포 마리네티가 1909년 2월 20일 파리의 신문 삐가로에 미래파 선언을 본인들이 주장하면서 시작되죠. 선언을 했다. 네. 특이하죠? 네. 자, 우리는 위험을 사랑하고 활기가 넘치고 두려움이 없음을 노래할 것이다. 용기, 대담무쌍, 그리고 반항은 우리 시의 본질적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당당함이 새로운 미, 속도의 아름다움에 의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단언하게 되죠. 자, 마치 대포 아래 올라탄 듯 질주하는 자동차는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보다 훨씬 아름답고, 투쟁이 없는 곳에 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격적이지 않는 작업은 결코 걸작이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선언문은 전쟁, 기계시대, 속도, 그리고 현대적 삶을 열망하는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박물관이나 도서관들을 파괴할 것이며 도덕주의, 여성다움, 그리고 모든 공리주의적 비겁함과 맞서 싸울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는 사회에 충격을 주었죠.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승리의 여신보다 질주하는 자동차가 더 아름다울 거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파괴할 거다. 이렇게 정말 대단히 공격적인 단어들을 썼는데요. 마치 이건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긍정, 그리고 확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과거나 전통에 대한 되게 강한 부정.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네,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아요.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자, 1897년 스테판 말레르메라는 시인이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를 발표했어요. 네. 그는 20페이지 정도의 지면에 대문자, 소문자, 로만체, 이태릭체로 든 할자를 사용하여 약 700개의 단어를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 흰색의 여백은 그냥 여백이 아니라 작품이 어떤 침묵의 기능을 한다고도 말했어요. 기존의 선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목걸이 같이 이렇게 매달린 낱말들이 아니라 우리 이제 지면을 보면 이렇게 긋줄처럼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줄글처럼 쫙 적혀 있는. 그쵸? 네. 마치 목걸이 같이 매달렸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는 이렇게 페이지 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 이렇게 낱말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았죠. 그렇죠.
그런 이유는 그의 단어의 억양과 연결된 단어의 배치, 어떤 중량감, 또 이렇게 소리를 내는 낭독의 중요성, 리듬감을 표현하도록 마치 활자로 이렇게 음악의 악보를 표기하는 것처럼 시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디자인 자체가 시라는 거 맞죠? 이 구성 자체가. 네. 네, 이제 활자나 거기 있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시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디자인이란 말 벗어내보면 안 되는데. 자, 그래요. 그런 형상이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그 자체 시를 말하는 거죠. 좀 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주사위를 한번 갖고 있고 땅바닥에다가 한번 던져볼까요? 툭 던지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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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로로. 마치 저 화면에서 활자들이 배치된 느낌이 들진 않나요? 그러네요. 정말 주사위가 톡톡톡 떨어져서 굴러가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시집에서 보던 그런 행과 연의 배열이 아니라서 좀 어색하고 난해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작품들도 보도록 하죠. 네. 다음에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포르네르의 1918년에 비가 온다는 시를 썼거든요. 네. 자, 저 시 한번 볼까요? 어때요? 정말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그런 형태가 나와 있어요. 글자가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사실 불어를 몰라가지고 네네네. 무슨 뜻인가요? 네, 영어로 표현하면 rain, rain, rain이라고 글자가 반복돼서 적어져 있어요. 그럼 비라는 글자가 비 하고 예. 내려오는 거예요? 비비비비 나오는 거죠. 단어가 어떤 네. 형태를 만들고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또 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건 위에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물이 훅 이렇게 올라오는 분수 같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 시 제목이 파운틴. 분수란 뜻, 분수예요. 제목과 내용이 완전 일치하는데요? 그래요. 이와 같이 아포르네르는 1918년 이 칼리그램이라는 책 속에 이런 시를 담았는데 이 시를 이렇게 상형 문자처럼 형성하도록 배치했고요. 그는 시에서 시간성과 동치적인 개념을 부여하는 시와 회화의 융합의 가능성을 탐구했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글의 내용이 시각적 형상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시각시라고도 부릅니다. 시각시 정말 글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진짜 제격인 표현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각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 번도 제가 글과 그림을 구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시각시를 보니까 글과 그림의 경계가 뭘까?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원래는 글은 그리고 그림은 그림인데 네. 글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경계가 없다라는 거.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말했잖아요. 제가 아폴로네르는 입체파 화가들, 특히 피카소하고 친밀하게 또 지내는데요. 그래서 입체파 회화 그리고 문학의 원리를 잘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종류의 카탈로그, 포스터, 광고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를 담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카탈로그 포스터가 시라고요? 네네. 이거 되게 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자, 그럼 그 당시 포스터 광고들 한번 볼까요? 네. 보세요. 자, 어떠세요? 글자들이 단정하지 않고 글자들 또 사이로 사람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요. 저거 보면 프랑스 샴페인? 네. 제가 저도 못하지만 어쨌든 샴페인처럼 펑 터지는 글자 그런 것처럼 글자들이 크기가 막 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라던가 그다음에 공연 포스터들인데 저 오른쪽 보면 물랑루즈 아세요? 네, 물랑루즈. 네. 보진 않았지만 그 카페에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연상되는 글자들이 이렇게 펑펑 터지면서 활기를 돋고 있죠. 네, 이 작품을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또 광고고요. 글자의 배열들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어떠세요? 그리고요, 또 잡지. 글자가 굉장히 크고 작음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가게에 있는 디자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글자와 표현들이 표현되어 있죠. 특히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포스터들을 보면 예술을 향하여, 예술을 위하여 라는 작품을 보면 왼쪽에 이런 제목이나 활자체들이 다 공간적 배열들을 이루고 있죠. 네.
이런 작품을 보면서 어때요? 비송 당시 포스터 등 인쇄물들이 우리 시대에 뭐 시라고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포스터를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시각시가 이제 좀 이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혼란스러운 점,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뭐냐면 그럼 그냥 포스터라고 하면 제가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이걸 왜 굳이 시라고 표현해서 저에게 혼란을 줬는지 이건 조금 납득할 수가 없네요. 어이가 없나요? 그러네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활자의 어떤 물리적 성질, 감각적 표현, 크고 낮음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반면 시인은 이렇게 활자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무슨 굉장한 발견이라도 한 듯이 막 흥분되어 있고 매우 진지하기까지 하잖아요. 그건 아마도 이렇게 시의 내용적 측면에만 몰두되어 있고 형식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증 또는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폴리네르가 모든 종류의 카탈로그, 포스터, 광고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를 담고 있다고 말한 그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장이라기보다도 반성적 자각? 그동안 무지했던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까지 좀 들리지는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마치 그 입체파가 아프리카 미술을 좀 차용했던 것처럼 그 새로운 것들을 거기서 발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시각시는 예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포스터나 카탈로그 광고들은 그냥 광고물이란 말이에요. 예술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술이 뭐예요? 비성 정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예술은 좀 고상한 거니까.